장애라는 말, 우리한테 참 익숙하죠? 근데 우리가 과연 이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장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한번 새로 고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시작부터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대체 무엇이 한 사람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걸까요? 그냥 몸이 좀 불편해서? 아니면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 질문 오늘 이야기 끝날 때까지 한번 마음속에 품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요, 실제로 장애를 가진 한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뭐 대단한 걸 해달라는 요구가 아니잖아요. 그저 아주 기본적인 환경만 갖춰지면 나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바람이 담겨 있는 거죠. 바로 이 목소리가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장벽의 세계입니다. 우린 다 같이 어울려 사는 사회를 꿈꾸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과연 어떤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다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야겠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바로 이 말이 물리적인 장벽이 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이분에게 장애는 자신의 몸 그 자체가 아니에요. 길을 가로막는 저 높은 계단, 저 가파른 경사, 바로 그게 장애인 겁니다. 어쩌면 환경의 장애를 만드는 건 아닐까요? 근데 이런 장벽이 어디 눈에 보이는 것뿐이겠어요. 이건 다 최근 뉴스에 나왔던 실제 사례들입니다. 특수학교 짓지 말라고 시위하고 장애 학생을 폭행하고 시각장애인이라고 놀이기구도 못하게 막고 이런 사건들을 보면요. 우리 사회에 여전히 편견과 차별이라는 정말 거대한 장벽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 장애, 법적으로는 대체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파트에서 그 공식적인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몸이나 정신이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일상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제약입니다. 그냥 몸이 불편한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길에서 장애를 가진 분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보나요? 그 사람의 멋진 헤어스타일이나 옷차림이 아니라 혹시 장애 그 자체를 먼저 보고 있지는 않았나요? 장애가 그 사람의 전부를 대표하는 꼬리표가 되어서는 안 될 텐데요.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숫자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아마 이 데이터를 보시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4.9%. 이게 바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등록된 장애인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100명 중에 대여섯 명 정도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뜻이죠. 자, 바로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우리나라는 4.9%인데 전 세계 15세 이상 인구의 장애 출연율 평균은 무려 19.4%나 됩니다. 와, 차이가 엄청나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정말 우리나라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유독 적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엄청난 수치 차이의 비밀을 풀 열쇠는 바로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관점에 달려 있거든요. 두 가지 다른 렌즈로 한번 이 문제를 들여다보죠. 첫 번째는 바로 의료적 모델입니다. 이건 좀 전통적인 관점인데요. 장애의 원인을 개인의 몸이나 정신, 바로 그 사람 자체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나 재활을 통해서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요즘 세계보건기구 WHO 같은 곳에서 권장하는 사회적 모델은요, 이 관점을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장애의 원인이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문제는 휠체어를 탄 사람의 다리가 아니라 그 사람 앞을 가로막는 계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사회적 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보세요. 미국이나 호주,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알코올 중독이나 당뇨, 심지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민자까지도 장애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장애라는 게 딱 정해진 사실이 아니라 그 사회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관점의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자, 이렇게 관점이 바뀌었다면 이제 우리 행동, 특히 우리가 매일 쓰는 말부터 바꿔 나가야겠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무심코 장애를 앓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생각해보면 장애는 감기처럼 앓는 질병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가진 여러 특징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장애를 앓는다가 아니라 장애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묶인 몸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묶였다고 하면 뭔가 굉장히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느낌이 들죠? 사실 휠체어는 그 사람을 묶어두는 도구가 아니라 어디든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고마운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휠체어 사용자 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장애요라는 말도 한때 많이 썼죠. 장애를 가진 친구, 좋은 뜻으로 시작됐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나이 지긋한 어르신께 이 친구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장애요라는 말 속에는 은연중에 상대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돕거나 보살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선이 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이고 중립적인 용어인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모든 변화를 가장 자연스럽고 또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작점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가치관이 막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어릴 때잖아요. 이때 아이들에게 장애는 나쁜 게 아니야 라고 막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그냥 재미있는 동화책을 같이 읽고 신기한 AR 앱으로 놀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는 나랑 조금 다를 수 있구나 하고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장애를 둘러싼 여러 정의와 새로운 관점, 그리고 우리가 써야 할 말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는 것에서만 그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겠죠? 이제는 우리의 달라진 인식을 작은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리면서 여러분의 바로 그 일상 속에서, 우리 동네에서, 아니면 내 마음 속에서부터라도 내가 허물 수 있는 아주 작은 장벽 하나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정말 위대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